전교 1등을 놓쳐본 적 없던 수재 청년이 하루아침에 4명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무등산 가잔, 광기에 사로잡힌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47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1977년 4월 20일 광주 무등산 자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한나라의 언론은 진실을 감추고 한 청년을 괴물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묻혀있던 진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그널 D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왜곡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954년 봄, 전라남도 영광군 불감면의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박흥숙, 가난한 농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초가집 지붕은 비가 오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벽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박흥숙의 눈빛만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국민학교에 입학한 박흥숙은 단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1등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낡은 교과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으며 촛불 아래서 공부하는 소년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1964년 박흥숙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위암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아버지는 40을 갓 넘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비용조차 없어서 집에 있던 농기구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비극이 덮쳤습니다. 큰형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16살 소년 박흥숙은 하루아침에 장남이 되어버렸습니다. 홀머머니와 어린 동생 넷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것입니다. 1970년 박흥숙은 국민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입학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심금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박흥숙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동생들 공부시킬게요. 가족은 수석 입학으로 받은 교과서까지 팔아 차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큰 도시에 가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광주에 도착한 박흥숙 가족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방 한 칸조차 얻을 돈이 없었습니다. 17살 소녀는 철공소에서 일했습니다. 뜨거운 쇠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화상을 입어도 참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살 곳이 없던 박흥숙은 결국 무등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발 450m, 덕산골. 사람들이 버린 땅이었습니다. 바위와 나무만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박흥숙은 그곳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주워 벽을 쌓았고 흙을 이겨 틈을 메웠습니다. 고물상에서 산 녹슨 철판을 지붕으로 얹었습니다. 신문지와 밀가루 포대를 벽지 삼아 발랐습니다. 60일이 걸렸습니다. 17살 소년이 혼자서 지은 집은 가로 세로 3m 남짓한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서 팔을 뻗으면 벽에 닿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하지만 박흥숙에게 이 집은 특별했습니다.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식모살이를 하던 13살 여동생 박정자도 데려왔습니다. 어린 남동생 둘도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좁은 방에 6 식구가 다닥다닥 붙어 잤지만 행복했습니다. 박흥숙은 낮에는 열쇠 수리공으로 일했습니다. 밤에는 촛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중학교에 가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놀랍게도 5만 만에 중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등학교 과정도 통과했습니다. 박흥숙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관이 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을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정도술이라는 조선시대 무술서였습니다. 박흥숙은 자신의 허약한 체력이 늘 컴플렉스였습니다. 키는 작았고 몸은 말랐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산을 오르며 책에 적힌 대로 수련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리고 바위를 들어 올리고 맨손으로 나무를 쳤습니다. 무등산 자락에는 박흥숙 가족 외에도 20가구 정도가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굶주리면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웃들은 박흥숙을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1977년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박흥숙은 23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몇 년만 더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4월 20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은 화창했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박흥숙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큰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광주시 동구청 소속 철거반이었습니다. 무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게다가 가을에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참석할 행사였습니다. 광주시는 서둘러 산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철거반장 오종환은 45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도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박흥숙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젊은이,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집 비워주게. 박흥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이불, 몇 권 안 되는 책, 작은 솥단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흥숙은 협조적이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거반들은 집을 부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석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붙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불은 지르지 말라주세요. 박흥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심금순도 달려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작은 체구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철거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불만은 놓지 마세요. 집안에 돈이 있어요. 어머니가 천장 속에 숨겨둔 청금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무당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방 한 칸이라도 얻어보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철거반원은 어머니를 밀었습니다. 작은 몸집의 여인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움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30만 원은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여동생 박정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저 사람들 죽여버려야 해, 오빠. 하지만 박흥숙은 여동생을 달랬습니다. 진정해.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서민이야.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박흥숙은 참았습니다. 집이 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참았습니다. 철거반원들은 계곡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80 노부부가 사는 움막이 있었습니다. 박흥숙은 철거반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집은 노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집을 부수더라도 불은 지르지 말아주세요. 철거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박흥숙은 안심했습니다. 그는 기절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계곡 위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박흥숙이 달려가 보니 노부부의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80 노인이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흥숙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 개 같은 놈들, 약속도 안 지키나? 사람을 개 괴지만도 못하게 대하나?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박흥숙은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쇠파이프로 만든 사제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산짐승을 쫓기 위해 만든 딱총이었습니다. 화약은 약했지만 큰 소리가 났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철거반원 2명이 놀라서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나머지 5명은 박흥숙을 제압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흥숙이 몇 년간 무술을 수련해왔다는 것을. 허약해 보이는 체구였지만 그는 강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그의 힘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박흥숙은 5명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이 공부하기 위해 파놓았던 구덩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깊이 2m 정도의 구덩이였습니다. 그는 철거반원들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우리 집에 사과해! 노인 부부 집에 불 지른 거 사과해! 박흥숙은 소리쳤습니다.
원래 그의 계획은 이들을 묶어두고 자신이 시내로 가서 광주 시장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철거반원들은 헐겁게 묶인 포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흥숙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우릴 죽일 거야? 공무집행 방해로 감옥 갈 줄 알아! 박흥숙은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옆에 있던 쇠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짐을 부수던 바로 그 망치였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철거반장 오종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박흥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태, 38살 일용직 노동자가 다음 희생자가 됐습니다. 그도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양관승과 윤수현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김영철만이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박흥숙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동생 박정자는 시내로 내려갔습니다. 광주시청으로 달려가 시장을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이 왔습니다. 어머니 심금수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여동생 박정자는 살인 방조죄로 체포됐습니다. 박흥숙은 광주를 떠났습니다. 여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는 한 중년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박흥숙은 중앙정보부를 찾아갔습니다. 간첩을 신고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4사람을 죽였습니다. 중앙정보부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박흥숙은 자순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달랐습니다. 신문들은 박흥숙이 서울 상계동 이모집에 숨어 있다가 시민의 제보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재판부조차 그가 자순한 것을 공식 인정했지만 언론은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박흥숙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무등산 타잔, 무등산 이소룡. 원래 그에게 그런 별명은 없었습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박흥숙의 어머니를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무등산에서 거대한 굿판을 벌려 돈을 긁어간다고 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심금수는 무당의 심부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가난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언론은 덕산고를 사이비 종교가 판치는 무당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왜 언론은 진실을 왜곡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 정책이 만든 비극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판자촌이 생겨났습니다. 서울 주택의 32%가 판잣집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없애려 했습니다. 미관을 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박흥숙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면 전국의 빈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박흥숙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살인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대학교 공대 4학년 김현정이었습니다. 그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전교 1등 하던 청년이 정말 미친 살인마일까?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박흥숙의 일기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8월 월간 대화라는 잡지에 진상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무등산 타잔의 진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글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구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상고심도 기각됐습니다.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박흥숙은 자필 최후 진술서를 썼습니다. 저의 지난날을 뼈저리게 뉘우칩니다. 저의 울분 때문에 아깝게 희생된 그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며 명복을 빕니다. 나의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미친 정신병자의 개소리라 해도 좋고 빗나간 영웅심의 개변이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몸으로서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광주 교도소에 수감된 박흥숙은 여전히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백화체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형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박흥숙도 그 희망을 품었습니다. 1980년이 되면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비 검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교도소로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녹두서점 주인 김상윤이었습니다. 김상윤은 옥중에서 박흥숙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박흥숙은 지적 호기심이 대단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답게 똑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출소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전날 밤 큰 눈이 내렸습니다. 광주교도소 마당에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새벽, 교도관들이 박흥숙의 감방문을 열었습니다. 나오십시오. 박흥숙은 알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그는 발버둥쳤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6세 청년 박흥숙은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철거는 계속되었습니다. 1981년 사당동 판자촌에 철거반 1600명이 들이닥쳤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72만 명이 강제로 집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성화 봉송 중계 화면에 판자촌이 잡힐까봐 임시 천막까지 철거했습니다. 사람들은 땅속에 구덩이를 파고 두더지처럼 살았습니다. 2005년 1월 20일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이 불탔습니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죽었습니다. 37년 전 무등산 덕산골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 광주에서 박흥숙과 희생된 철거원들을 위한 합동 진혼제가 열렸습니다. 37년 만이었습니다. 생존자 김영철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불을 지른 건 과했어요. 그 청년도 억울했을 겁니다. 박흥숙이 최후 진술서에 썼던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돼지 움막보다도 못한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세상에 돈 많고 부유한 사람만이 이 나라 국민이고 죄 없이 가난해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가 죽인 사람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들도 가난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약자였습니다. 진짜 책임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등산 타잔 박흥숙. 그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전교 1등 하던 수재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한 청년이었습니다.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독재의 희생자였습니다. 시드럴 D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